갑자기 무슨 세금을 2,900만 원이나 내라는 거예요? 어머니 병원비를 형제들과 나눠서 냈는데 왜 저만 세금을 내라는 거죠? 박민수 씨는 가족을 위해 선의로 한 일이 2,900만 원짜리 세금 폭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경력 세무사 김정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돈 거래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은 평범한 가정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가족 간 돈 거래를 훨씬 꼼꼼히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녀 결혼자금 보내주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들 학원비 대신 내주신 적은요? 부모님 용돈 드린 적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국세청에서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선의로 가족을 도왔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안타까웠습니다. 오늘은 그런 억울한 일이 여러분께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간 돈 거래의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통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 꼭 기억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올바른 방법과 6월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9세 박민수 씨입니다. 박 씨에게는 치매를 앓고 계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장기 요양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려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 동생들이 함께 부담하기로 했어요. 박 씨가 6천만 원, 나머지 형제들이 9천만 원을 각자 부담하기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각자 따로따로 송금하면 번거로울 것 같다고 생각한 박 씨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생들 돈을 모두 자신의 통장으로 모은 다음 한 번에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하겠다는 것이었죠. 동생들도 편하겠다며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박 씨 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박 씨는 총 1억 5천만 원을 어머니 통장으로 송금했습니다. 박 씨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덜었다고 생각했죠. 가족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는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국세청 증여세 고지서였어요. 납부할 세액은 무려 2,900만 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께 뭘 증여했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병원비를 대신 송금한 것뿐인데 왜 증여세가 나온 걸까요? 급히 세무서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께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게 아니라 형제들 돈을 모아서 대신 송금한 것뿐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담당자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박 씨의 계좌에서 어머니 계좌로 1억 5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으니 이는 증여로 간주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실제로 낸 건 6천만 원뿐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동생들과 구두로만 약속했을 뿐 서면으로 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선의로 한 일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세청은 감정이나 의도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객관적인 자금 흐름만을 봅니다. 박 씨의 통장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이 이동했다는 사실, 그것만이 전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여세 면세 한도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박 씨가 어머니께 보낸 1억 5천만 원에서 면세 한도 5천만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된 것이죠. 증여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에 대한 세율과 공제액을 계산하면 대략 2,900만 원이 나옵니다. 바로 박 씨가 받은 고지서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박 씨는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해 봤지만 모든 기록이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보낸 돈이라는 표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입금 메모란에는 그냥 이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들과의 약정서도 없고 차용증도 없고 어떤 서면 증빙도 없었죠. 심지어 동생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이미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명확했습니다. 박 씨가 자신의 돈 1억 5천만 원을 어머니께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었죠. 다른 해석을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거든요.
박 씨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의 신청을 해봤지만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법적으로 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어요. 동생들의 증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몇 가지 정황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통장에서 박 씨에게 송금된 기록, 그리고 박 씨 통장의 잔액 변화 등을 종합해서 일부는 인정받을 수 있었죠. 최종적으로 박 씨는 2,900만 원 중 900만 원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해야 했어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니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사실 박 씨 같은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이런 사례를 한 달에 서너 건씩은 봤거든요. 특히 병원비, 결혼자금, 주택 구입자금 등 목돈이 들어가는 일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증여를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박 씨는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공동부담일수록 분산 납부가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형제들이 각자 어머니 계좌나 병원 계좌로 직접 납부했다면 이런 세금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 씨가 6천만 원, 둘째가 4천만 원, 셋째가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각자 직접 송금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죠. 각자의 증여액이 면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지 않으니까 세금이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미 박 씨처럼 한 사람이 대표로 송금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형제 간 차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박 씨가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는 거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실제로 돈을 갚아야 하고 이자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세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입금 메모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둘째 송금 대납, 셋째 부담분 대신 송금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단순히 이체나 송금이라고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부담증명서나 가족 간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서면으로 남겨두는 거죠.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이런 서류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과 부담액을 정하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병원비를 직접 병원에 송금하는 것입니다. 개인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병원 계좌로 보내면 증여가 아닌 의료비 지원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하시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 국세청은 모든 고액 이체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합니다. 단순 이체, 반복 송금, 고액 자금 흐름을 자동으로 포착해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대충 넘어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핵심은 바로 누구 명의로 돈이 나갔느냐입니다. 박 씨처럼 형제들의 돈이든 본인 돈이든 상관없이 박 씨의 계좌에서 어머니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이 이동했다면 국세청은 박 씨가 1억 5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세 면세 한도입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무서운 건 증거 문제입니다. 박 씨는 자신이 실제로 낸 돈은 6천만 원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었어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증거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단순히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는 안 되고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차용 계약서나 약정서 같은 서면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해요. 둘째, 실제 자금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 내역이 필요합니다. 동생들이 박 씨에게 돈을 보낸 기록, 그리고 그 돈이 어머니께 전달된 기록이 시간순으로 일치해야 하죠. 셋째, 입금 메모나 송금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이체라고 적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박 씨는 이런 증거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보낸 돈이 세금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현재 국세청의 시스템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예전에는 세무조사가 주로 고발이나 신고에 의존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모든 금융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ATM에서 돈을 뽑거나 계좌 이체를 하거나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자동으로 골라냅니다. 특히 이런 거래들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첫째, 1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주 큰 돈을 뽑으시면서 자녀들과 만나는 패턴이 포착되면 증여 의심 대상이 됩니다. 둘째, 가족 간 고액 이체가 빈번한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정기적으로 큰 돈을 보내는 패턴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셋째, 부동산 구입 전후로 가족 간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집을 사기 직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목돈을 받았다면 이건 거의 100% 걸립니다. 넷째,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 간 자금 이동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인 용도로 사업 자금을 빼거나 반대로 개인 돈을 사업자 계좌에 넣는 것도 모두 추적됩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1억 5천만 원이라는 고액이 한 번에 이동한 것은 당연히 즉시 포착되었을 겁니다. AI가 자동으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류했고 담당 공무원에게 검토 지시가 내려갔을 거예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설마가 터진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평범한 가정이야. 큰 돈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관심 가질 리 없어. 하지만 이제는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패턴이 중요해요. 500만 원씩 10번 보내도 잡히고 1000만 원을 한 번에 보내도 잡힙니다. 실제로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본 사례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결혼한 딸에게 매달 2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계셨습니다.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면세 한도는 안 넘지만 10년 동안 계속 주다 보니 누적으로 문제가 된 케이스였어요. 또 다른 분은 손자 학원비를 직접 내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며느리 통장에 먼저 넣고 며느리가 학원에 내는 방식으로 했다가 증여로 잡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도 돈이 오가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누구 명의로 보내는지도 생각하라입니다. 박민수 씨처럼 형제들 돈까지 자신의 명의로 보내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제는 편의보다 안전을 우선시해야 해요. 번거롭더라도 각자 직접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5천만 원을 절대 넘지 마라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부모님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나와요. 그리고 이 한도는 10년간 누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작년에 3천만 원을 드렸다면 올해는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대표 송금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돈을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로 송금하는 방식은 이제 피해야 합니다. 특히 큰 금액일수록 더 위험해요. 각자 직접 납부하거나 정말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네 번째 원칙은 차용이면 서류로, 증여면 신고로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증여하는 거라면 정식으로 신고하세요. 애매하게 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원칙은 증거를 남겨라입니다. 모든 거래에는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기록해 두세요. 입금 메모, 문자 메시지, 가족 회의록 등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꼭 보관하세요.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금 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현금을 뽑아서 자녀들에게 직접 주는 방식입니다. 통장에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ATM 인출 기록도 모두 추적합니다.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큰 돈을 뽑으시는 패턴이 있고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나 자산 증가와 연결되면 증여 추정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시면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런 기록이 누적되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현금 증여를 하실 때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면세 한도 내라면 세금은 없지만 신고는 해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떳떳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는 결국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 돈까지 보냈다가 나 혼자 증여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세무서에서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정말 뼈아픈 교훈이죠. 이제는 사랑도 세심하게 표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박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 간 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돈이 오가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오히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배우자 간 거래는 항상 증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둘째, 5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하고 송금한 사람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면세 한도를 1원이라도 넘으면 세금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누가 돈을 냈느냐가 아니라 누구 명의로 송금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대표 송금은 위험합니다. 각자 직접 납부가 원칙입니다. 편의를 위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보내는 순간 그 사람이 모든 세금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각자 직접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넷째, 차용이면 서류로, 증여면 신고로 처리하세요. 애매하게 두지 마세요. 빌려주는 거라면 정식 차용증을 쓰고 증여하는 거라면 당당하게 신고하세요. 중간은 없습니다. 다섯째, 누가 보냈는가가 곧 책임의 주체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선이든 악이든 목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누구 계좌에서 돈이 나갔느냐만 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통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루에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을 반복하지 마세요.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패턴이 누적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둘,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 입금 메모를 대충 쓰지 마세요. 이체, 송금 같은 단순한 표현 대신 구체적인 목적을 적어야 해요. 셋, 큰 돈을 보내기 전에 미리 가족 회의를 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나중에 이의 제기할 때 이런 기록들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가족끼리인데 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사랑도 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원칙들만 지키면 충분히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세무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가족 간 자금 지원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30년 경력 세무사 김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